자, 그러면 타조법과 도조법 관련된 내용을 좀 볼 텐데요. 예, 타조법과 도조법은 15년 기출문제에 나왔던 거예요. 자, 타조법과 도조법은 그 지대와 관련된 거예요. 지대. 자, 지대라는 것은 이제 그 땅을 빌린 사람이 빌려준 사람한테 이제 일종의 사용료를 내는 걸 지대라고 하는데, 자, 거기에 이제 지대들 관계를 통해서 그 관계를 지주전호제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주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 전호는 토지를 빌린 사람, 이렇게 이제 관계인데, 이 지주전호제는 특히 농장제와 타조법, 도조법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에 있었던 것들 이제 좀 얘기를 한 건데, 대개 16세기 후반, 16세기 중반까지는 농장제가 주 형태였어요. 이 농장제도 작게제 형태의 농장제였죠. 근데 16세기 후반부터는 타조법이 일반화돼요. 타조법이. 그리고 이제 농장제 형태도 이제 그 주로 그 직접 지주가 경영하는 직영제 형태로 바뀌게 되죠. 작게제에서. 근데 이제 도조법인데, 이 도조법은 18세기 때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했던 법이거든요. 근데 이게 좀 예민한 게 뭐냐면, 도조법이 언제 일반화됐냐. 그래서 학계에서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도조법은 일반화된 적이 없다. 18세기 때 나왔고, 주로 타조법이 일반화고, 그 다음에 도조법은 그 중간, 그냥 보조적인, 하삼도 지역에서나 주로 했던, 일부 지역에서나 했던 거였다는 견해도 있고요. 두 번째는 18세기 때 기점으로 해갖고, 타조법이 도조법 바뀌었다. 뭐 이 두 가지 견해가 있어. 그래서 책에 보시면, 교과서에 보면 이 두 가지 관점이 같이 실려 있거든요. 어떤 책은 타조법과 도조법 바뀌었다.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떤 책은 18세기 때부터 도조법이 나타나서 조금씩 확산되기 시작했다. 뭐 이렇게 애매하게 적혔는데, 일반화됐다는 말이 없어요. 어떤 책은. 그 교과서는 두 가지 관점이 같이 있어요. 잘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EBS 강의 들어보시면 최태성 선생님은 거기에 18세기를 기점으로 해서 타조법 대신에 도조법이 이렇게 일반화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지만, 요거는 그냥 한 가지 견해예요. 한 가지 견해. 네.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 타조법을 보죠. 타조법은 그 고려 후기 때부터 등장을 해가지고 16세기 후반에 일반화됐던 거죠. 그래서 타조법이 이제 일반화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일단 이 전호들의 어떤 신분 투쟁 이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농업 경영이 이제 뭐냐면 점점 함량, 농법이 널리 확산되면서 이런 외건업이가 아니라 일반 농민들이 농사짓는 것이 더 효율적인 거. 그 다음에 그 토지 소유권이 확립되면서 이제는 신분적 예속 관계를 통해 농장을 짓는 토지 소유권 확보하는 게 아니라 제도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다는 거 등등 해가지고 이제 타조법이 16세기 후반부터 일반화되기 시작해요. 이 타조법은 예전에는 뭐라고 했냐면 변작 반수라고 했죠. 먼저 조선 후기 때는 타조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일제시대 때는 뭐라고 했냐면 소작제라고 했어요. 소작 때. 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 이 타조법은 그 정률지대죠. 정률지대. 그래갖고 주로 이제 그 일정한 비율을 가지고 소작량을 내는 방식이죠. 그래서 고려 후기 때 등장해서, 여긴 조선 후기인데 정확한 16세 후반이에요. 16세 후반. 좀 고쳐주시고, 학계 일반적인 견해가 16세 후반이거든요. 그래서 16세 후반에 일반화됐다. 자, 그래서 이제 종자하고 전세는 지주가 부담의 원칙이에요. 원칙은 원칙인데, 근데 시기와 지역에 따라 소작임도 부담이 돼요. 이거는. 그래서 조선 전기 때는 이제 지주가 부담했다가, 조선 후기 같은 경우에는 그 하상도 지역은 소작임이 부담하고, 북부 지방은 지주가 부담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또 일제 강점기 때는 양자가 또 반분하고 지주가 부담하고. 그러니까 이게 시기마다 달라. 그렇지만 이제 원칙적으로는 누가 부담해야 된다? 지주가 부담해야 돼요. 이거는요. 그 다음에 수확량의 다가에 따라서 소작료가 결정이 된다. 그래서 내가 100석을 만약에 수확했다면 몇 분의 몇을 걷는 거죠? 2분의 1을 걷는 거죠. 50석을 걷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했고, 소작인들의 그 토지의 다가, 그러니까 생산량의 다가에 따라서 그 소작의 결정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도조법보다도
소작인의 어떤 토지 경영에 대한 그 지주의 간섭이 심하다는 거죠. 얼마나 많이 그 생산에 따라서 지주가 갖는 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지주가 일일이 그 농업 경영 같은 것들에 간섭이 여지가 많다. 그냥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인 거. 그렇지만 이 타조법은 농장제보다는 경제적 관계야. 농장 상대적으로 농장제보다는 그래서 신분적 관계보다는 경제적 관계고 상대적으로 도지법보다는 타조법 좀 뭘까요? 경제 외적인 관계가 좀 많죠. 근데 그 도지법은 좀 경제적 관계고.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 의미에서 받아주셔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도지법인데 도지법을 이제 뭐라고 하냐면 도작. 얘기인데 이건 18세기 때부터 등장해요. 18세기인데 이게 책마다 좀 다른데 어떤 지역에서는 일본 하삼도 지역에서 많이 등장했던 거고 어떤 게 또 일반화됐다 뭐 그 설도 있는데 두 가지 관점이 있다고 했죠? 도지법에 대해서.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 있는 도지법은 이렇게 이제 한 가지만 딱 얘기하고 있는데 그 여기는 한 가지만 정리를 해놨는데 도지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도지법에는. 자, 도지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예전 시험 문제 나왔던 건데 도조 또는 도지라고 하죠. 네. 하나가 뭐냐면 그 도조법에도 하나가 정조법이 됐어. 정조법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직전법이 있어요. 직조법. 자, 보통 우리가 통성이나 교과서에서는 이게 도조법이에요. 보통 우리가 도조할 때는 이 정조법과 한정돼서만 얘기하거든요. 근데 도조법은 또 우리가 잘 알려지지 않지만 직조법이라는 게 있어요. 직조법. 자, 그러면 정조와 직조가 뭐가 다르냐? 자, 이거는 뭐냐면 그 지세를 어떻게 결정한 시기에 따라 달라. 자, 여기 보면 여기가 이제 수확 시기예요. 자, 이 농사가 이제 시작했던 이제 농사 시작이 시작했고 수확 수확 시기, 그 다음에 추수 시기, 그 다음에 이제 추수가 이제 다 하고 농산물이 이제 딱 수확물이 딱 결정된 시기 있죠. 네, 이렇게 세 시가 있는데, 자, 보통 우리가 정조법,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 도조법이라고 얘기하는 그 시기는 정조법 이때야. 농사를 시작하기 전에 계약을 맺죠. 계약을 맺어서 대략 농산물의 몇 분의 몇을 일정한 비율이니까 3분의 1 정도를 걷는다. 이건 그냥 비율이에요. 3분의 1. 그래갖고 이제 예를 들어갖고 그 보통 이제 그 예전에 그 작황을 보니까 그 900석 정도 이렇게 걷는다. 그러면 이제 무조건 900석 보니까 이거 보면 300석 걷자 정해 약속을 적고, 그리고 여기 이제 추수가 끝나고 나서 뭐 900석에서 1000석 나올 수도 1200석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계약 시기가 그 처음 볼 때 300석이니까 300석만 내고 나머지는 다 누가 가는 거죠? 소작인이 가는 거야.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정액지대라고 해요. 근데 대개 이제 비율이 되게 3분의 1이야. 3분의 1. 3분의 1 정도. 그래서 이제 걷는 거죠. 그러니까 농사 시작하기 전에 이미 딱 액수를 정해놓고 그냥 그 땅을 빌려주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정액지대고. 자, 그러면 이제 보통 우리가 타조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추수가 다 끝나고 추수의 농산물을 봐요. 그래서 얘가 1000석 나왔다. 그러면 여기에서 반땅하는 거야. 몇 분의 1, 2분의 1 반땅을 하는 거죠. 이게 타조법이야. 그러면 이 타조와 정조의 중간이 뭐냐면 직조법이야. 직조법 뭐냐면 이 추수시기 있죠. 추수시기 전후 해가지고 지주가 자기가 직접 보거나 간평인을 보내가지고 논밭을 쭉 봐. 논밭을. 그리고 나서 요번에는 얼마나 걷어올 것인가 결정을 해버린 거야. 이게 뭐냐면 직조법이에요. 그래서 도조법에는 이 직조법이 있어. 직조법이. 그러면 이 직조법은 여기는 뭐 우리가 생각하는 이거 농민한테 되게 유리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지주한테 유리하죠.
그럼 이거 누구한테 유리할까? 직접법은. 네? 요거는 당연히 지주들한테 유리한 거예요. 지주들. 왜냐면 그 농사 추수기를 볼 때 이 땅이 넓으면 땅이 이게 토지가 넓으면 솔직히 말해서 이게 다 돌려볼 수 없잖아. 그러니까 지주나 간평인들이 유리한 것만 보는 거야. 유리한 것만. 추수가 잘 된 것만. 그래서 추수 잘 됐네? 수확만 맞네? 그러면 어떻게 해? 요때 결정하는 거야. 2분의 1 한 걷자. 그럼 걷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대개보면 이 직조법은 이 추수 시기 때 그 작황을 보고 결정하기 때문에 작황은 그 누가 결정한 거야? 딱 보고. 다 간평이나 지주 측이 결정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직조법은 상당히 지주들에게 유리한 법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도조법 하면 항상 정조법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요 직조법도 있어요. 그래서 혹자는 이걸 도조다 보면 안 된다. 도조법에 집어넣어도 안 되고 뭐냐면 타조법에 집어넣자는 의견도 있어. 타조법에. 그래서 학자마다 이걸 직조법을 타조법 분류하는 학자도 있거든요. 근데 보통 어디에 분류하냐면 도조를 직조법을 도조법에 분류해요. 근데 교과서에서는 도조법 하면 뭐만 한정해서 보는 거야? 정조법만 한정해서 보는 거야. 근데 이 직조법이 조선후기 때 상당히 많이 사용됐어요. 그래서 조선후기 때는 이제 보면 직조법이 한 3분의 1 정도? 이렇게? 그래서 예전에 한번 실험 문제 나왔죠? 19세기 밀란 때, 뭐, 지대 징수의 간행을 쓰시오. 나왔잖아요? 기억나죠? 지대 징수의 간행.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이제 보면, 일단 뭘 집어넣느냐. 답안은 어떻게 설정했냐면, 그때 정부하면, 일단은 도조법, 그 다음에 직조법. 두 가지 쓰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 지대 급납파. 이 세 개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타조법 빠졌어. 분명히 타조법이 일반화된 것도 그때 당시인데, 근데 왜 빠졌냐? 거기에 출제 교수가 아까 그 타조법이 그러니까 그날 19세기 때, 18세기 이후 도조법이 일반화됐다는 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교수예요. 그게 빠진 거야. 빠진 거죠. 타조법 쓰면 답이 틀렸다고 했대요. 근데 문제는 다음에 들어온 교수가 이런 유형의 문제를 내면 자, 예전 교수처럼 도조법을 답을 정해내는 그것도 모윤이죠. 왜? 그 교수 관점에 따라서 이거 아니다. 타조법을 답이 정할 수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하여튼 이 직조법은 그 당시에 일반화된 강행 중에 하나 좀 기억을 해두시고 직조법은 주로 어디에 속한다고요? 도조법에 속해요. 네. 근데 이제 거기 그 한국사 길라잡이에 보면 그 도조법 설명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우리가 생각한 그 도조법하고는 딴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그 개인 학자 견해고 보통 우리가 통념적으로 생각하는 그 도조법은 이런 건 아니고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보고 그러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주로 어느 것에 한정됐다? 도조법은? 나중에 정조법에 한정돼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정조법에. 자, 대개 보면 이제 그 대략 3분의 1 정액지대죠. 정액지대인데 보통 3분의 1 걷고 처음에는 화물지대지만 합해지대로 전환됐다. 이 도지법에서는 합해지대. 조세 이거 지대 뭐라고 하죠? 급납파라고 하죠. 지대 급납파. 그래서 조세 급납파가 이루어지면서 같이 모두 일어났다. 지대 급납파도 일어났다. 보통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 지대의 변화를 보면 크게 세 단계로 거쳐요. 처음에는 뭐 어떤 지대요? 노동지대죠. 노동지대. 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죠? 생산물지대죠. 생산물지대. 그 다음에 또 마지막 단계 뭐예요? 합해지도 바뀌죠. 이건 뭐 서양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래요. 우리나라 노동지대는 이제 또 고려시대 전까지 삼국시대는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고려시대는 뭐 그 조선 전기까지는 생산물지대였고 그 다음에 조선 후기는 이거는 합해지도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아까 이제 그 19세기 때 밀란 시기 때의 지대징수 간행 이렇게 할 때 뭐도 써야 된다? 합해지대를 써야 돼요. 합해지대.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보시면 되는데 합해지대로 이게 바뀌었다는 그 견해는 배경은 뭐죠? 상품화폐 경제 발달이죠. 상품화폐 경제 때 이제 화폐 경제가 발달되면 했는데 문제는 이거에 대해서도 학계에서도 또 많이 많아. 학계. 왜냐하면 이 화폐지대에 영향을 줬던 것이 뭐냐면
그 지세 급납하거든요. 근데 그 당시 지세도 뭐냐면 25%밖에 안 됐다. 화폐를 걷는 게. 그럼 지대가 어떻게 그렇게 걷냐. 거기 논쟁이 있는데 그쪽에 논쟁이고 교과서의 이제 관점에 보면 그런 관점이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럼 도지법은 어떻게 이제 얻게 되냐. 일단은 그 소작인이 항원리 개간 시 노동이나 자본을 제공했거나 그 다음에 이제 제방 축조, 수리시설 확충을 참여했거나 그 다음에 도지권 매입 등을 해갖고 도지법을 얻게 되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이 도지법은 삼남지역, 하산도 있죠? 예,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지역으로 일부 지역으로 확산됐고, 그리고 확산됐다까지는 주로 교과서에 나오는데, 이게 일반화됐다고 나온 교과서는 한 종이나 두 종밖에 없어요. 이게. 자, 그 다음에 강제 수리할 수 있는 논에 적용됐다. 이게 뭐냐면, 이 도조법 같은 도지법은 일정한 수확량이 나와야 되잖아. 근데 천수답 같은 경우는 안 돼. 천수답은 도지를 적용할 수 없어요. 천수답 아시죠? 천수답은 그 수리될 시설이 없고 오직 뭐만 기대하는 거야? 하늘에 비만 내려오는 것을 바탕으로 농사짓는 거야. 완전히 비용도 낮은 거고 강우량이 좋을 때는 생산이 높죠. 근데 강우량이 적을 때는 어떻게 해요? 생산이 떨어지잖아. 근데 이런 거는 도지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지대를 확보해야지만 가능한 건데 그냥 둘중날중 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되고 주로 강계 수리할 수 있는 토지에서만 적용된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 도지법 같은 경우에는 타주법보다 더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전업권의 이제 성장이 이제 기여하고 그리고 타주법보다는 경제적 관계가 더 진전됐다. 아까 얘기했던 타주법도 작계제보다는 더 경제적 관계지만 그 도조법도 상대적으로 타주법보다 더 경제적 관계예요. 상대적으로 좀 보시면 돼요. 그럼 거기에 이제 또 보기에 도조법이 타주법보다도 유리한 점이 뭐냐? 여기 있는데 일단은 자 제조의 이익이 수확량의 변화와 관계없이 없기 때문에 소작농의 자유는 영능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도조법 같은 경우에는 3분의 1만 딱 내면 되죠. 그러니까 1조가 정액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취주일점 때는 어차피 이드나 전나 생산물 관계없이 일정한 수익이 없기다 보니까 간섭할 필요 없겠죠. 소출에 간섭할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장의 도지권 인정했다. 도지권. 그래서 대개 도지법에는 도지법의 도지권인데 주의할 것은 우리가 도지법이 있다고 해서 다 도지권을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예. 도지법도 두 가지가 있어. 일반 도지법하고 그다음 특수도지법이 있는데 일부 했던 특수도지법만 도지권을 갖고 있어. 일부 지역만. 일부 도조법만. 예. 그래서 그 두 가지 일반 도지권하고 특수도지법이 있는데 특수도지법 안에서만 도지권을 갖고 있는 거야. 일부 지역만 갖고 있는 거야. 일부 그 도조법만 갖고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도지권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뭐예요? 소유권과 별개로 독립이 돼서 한 거죠. 그래서 매매, 양도, 저당, 상속이 되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보통 중국사에서 이제 보면 그 일전 양주제 들어보셨죠? 그래서 하나의 땅에 두 개의 권리가 있어요. 하나는 소유권, 하나는 경작권, 도지권인데 이 경작권은 소유권과 별개로 매매, 양도, 상속이 가능해. 상속까지 가는 거는 영정권이라 해갖고 요거는 이제 청나라 한국되죠. 그래서 송나라 때 일전 양주 개념이 등장하고 언제 일반화되죠? 중국사에서는 명나라 때 일반화되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상속까지 할 수 있는 영정권은 청나라 때 한국되죠. 아마 이게 제 생각에는 이 도지권이라는 변화도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생산된 나온 개념이 아니라 중국에서 받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청나라 때 완성된 개념 있죠? 영정권. 이 도지권 중에 이제 7호로 완성된 것을 그대로 우리나라에서 적용되는데 이 일반화됐다고 보시면 좀 힘들고 그냥 일부 지역 그러니까 이제 도지법이 행해진 것 중에 일부 지역에 한정된 특수 도지법 안에서만 도지권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근데 책에서는 그냥 도조법이면 뭐죠? 도지권을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왜? 교과는 그렇게 적혀 있으니까. 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지주와 전호 간의 자유로운 경제관계가 유지되죠. 왜냐면 이거는 타조법 같은 경우에는 추수의 생산량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좀 약간 이게 평가하는 과정에서 지주의 좀 자의적인 판단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지주의 관계, 지주한테 잘 보일 수밖에 없고 지주가 뭐냐 영향력이 경제적 관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경제 외적인 관계에 작용된다. 예를 들어서 지주가 뭐 일이 있으면 시키잖아 수작이는. 그러면 나 싫다 거부해버리면 추수할 때 좀 골치가 아프겠죠? 추수장 할 때 그냥 보고 나서 지멋대로 좀 약간 더 걷어낼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여기에는 이미 결정됐기 때문에 이제 지주 눈치 볼 필요 없겠죠. 그러니까 경제적 관계에 한정돼 갖고 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좀 보시면 되고, 요게 한번 더 설명. 도지권 같은 경우에는 거기 전대 가능이면 중도지, 중도지 가능인데 중도지는 자기가 도지권을 가지고 있으면 이걸 또 누구한테 빌려줄 수 있어. 도지권 자체가 독립됐기 때문에. 그래서 전세를 우리도 그저 아파트 보면 전세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전세 거기 살지 않고 또 전세를 놓죠. 이런 거 좀 같이 보시면 돼요. 예. 이렇게 해서 그 전세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또 전세 놓고 월세 놓잖아. 예. 그거 모르세요? 나중에 아파트 살 때 그렇게 해서 전세 받는 사람이 또 월세 놓을 수도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봤고요. 자, 그러면 관련된 기출 그 예문을 볼게요. 그 형사평가 문제. 116페이지 펴보세요. 자, 116페이지 11번 문제 볼까요? 잠깐만요. 자, 가의 문제점 한 가지 서술해보고 나의 비추진 기획과 니은의 내용을 써보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그 액수를 미리 정하지 않고 지주와 자기인데 수확량 분배를 정해두었다가 매년 생산량의 그 비율을 보고 분배를 하는 건데, 이건 수확의 2분의 1. 이건 무슨 법이죠? 타조법이죠. 그래서 타조법 수확이 다가에 따라 매년 소작력이 다르기 때문에 소작인데 토지 경영에 지주의 감독과 간섭이 심하고 소작인데 자유는 토지 경영을 불가능하게 한다. 그래서 그 소작의 생산 의욕을 떨어뜨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 직조법과 정조법은 이제 도조법이죠. 두 가지 종류인데,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직조법은 매년 수확하기 전에 지주가 간평인을 보내서 소작인과 함께 작황을 파악해서 소작을 징수하는 방법. 그 다음에 그 정조법은 미리 정하는 거죠. 미리. 그런 것도 있다. 자, 요거 자세히 된 게 지도서와 관련된 내용이 자세히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지도서를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지도서 353페이지 펴보세요. 자, 거기에 보면 타조법 있죠, 타조법.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도지법 있죠. 예. 그래서 타조법은 이제 그 한번 누가 읽고 그 다음에 도지법 한번 읽어볼게요. 예. 그 다음 분이 타조법. 지주가 농지를 대여해주고 수수기의 수확량의 절반을 징수하던 수확제도 있다. 고려시대부터 해방까지는 병작반수 개통의 지대로서 조선 후기에는 타조법이라 불렸다. 타조는 그 액수를 미리 정하지 않고 지주와 자기니 수확량의 분배율만 정하여 두었다가 매년 생산물의 양을 모아서 그 비율에 따라서 분배하였는데, 그 비율은 대체로 분반타작이라 하였듯이 수확물의 2분의 1이 지배적이었다. 타조법은 논에서도 도조가 가능한 곳이 많았으나 조선 후기 숙종, 영조 연간에 수전 농업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논에서도 병작반수의 타조법이 관행으로서 전국 각지에 보편화되었다. 대체로 조선 전기에는 종자와 전세는 지주부담이 원칙이었지만 조선 후기에 이르면 중부 이남 지방에서는 소작이니 북부 지방에서는 지주가 분담하였고 일제강점기에는 양자가 반분하든지 지주가 전담하였다. 한편 정액지대인 도주법과는 달리 타조법은 수확의 다과에 따라 매년 수확량이 달랐기 때문에 소작인의 토지 경영에 대한 지주의 감독과 간섭이 심하여 소작인의 자유스러운 토지 경영을 불가능하게 하고 소작인들의 생산 의욕을 크게 떨어뜨렸다. 도지법, 조선시대의 소작제도에서 소작비를 정하던 제도이다.
조조법, 조작법이라고도 한다. 소작료를 미리 협정하고 매년의 수확량에 관계없이 일정의 소작료를 징수하는 방법으로 통용에 따라 소작료가 변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여기에는 지주법과 정조법이 있는데 전자는 매년 수확하기 전에 지주가 간평인을 보내 소작인과 함께 작황을 파악하여 소작료를 정하는 방법이고 후자는 미리 일정의 소작료를 정하여 징수하는 방법이다. 이때 지주들은 전년까지의 수확량과 소작료 징수액을 기록한 추수기라는 장부를 생산하여 정하였다. 이 방법은 주로 역등토와 금방전에서 시행되었으며 지역별로는 전라도에서 비교적 널리 시행되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볼게 이제 도지법엔 두 가지 있다는 거, 직조법하고 정조법 두 가지 있는데 보통 교과서나 통문에서는 이 정조법을 도지법으로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일단 직조법도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또 문제를 이제 갖다 풀면 관련 문제는 127페이지 50번 문제 볼까요? 127페이지 50번 50번 문제는 52번 문제네요. 자, 나의 방식이 가의 방식보다 농민들이 유리한 점을 두 가지 말해보시오. 그리고 나의 방식이 확대된 이유를 두 가지 제시해보고 가에서 나의 전환의 의의를 한 줄 이내에 서술해보시오. 있는 천재교과서에 있는데, 자, 조선국의 지대 납부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다. 가는 지대율을 미리 정하지 않고 매년 지주와 소작인 뒤 수확량의 절반씩 납부하는 방식이 타조법이죠. 그 다음에 나는 정해진 액수를 납부하는 것은 도조법이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러면 어떤 것이 유리하냐, 도조법이. 일단, 유리한 이유는, 소작인 영농 과정에서, 자유로운 작물을 선택할 수 있고요. 수확량에서 개항을 지대에 제한 나머지들 소작인들이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한 거죠. 예. 그래서 간섭을 이제 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단 이 도조법 확대된 이유는 보면, 일단 지주의 개간 사업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일꾼들에게 준 거, 고정소유 필요했고, 군부나 간청 지주도 도조법을 선호했고, 그 다음에 정액지대를 취했다는 거. 특히 이제 그 고정 수입이 되게 중요한 건데, 우리가 이제 공무원 왜 해요? 일단, 공무원 하는 이유가 뭐냐면, 고정적 수입이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안정적이죠. 근데, 그 장사를 하다 보면 어쩔 때는 되게 많이 벌어. 근데 어쩔 때는 쫄딱 망할 수 있죠. 그래서 어쩔 때는 되게 잘 살다가 어쩔 때 쫄딱 망하잖아. 그러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 안정적인 공무원을 많이 하잖아요. 공무원은 예측 가능하잖아. 그래서 예측 가능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공무원을 하는 거 아니에요? 교사가 되려고 하고. 그거 마찬가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대를 징수하는 입장을 볼 때도 이게 타조법이라는 게 왔다 갔다 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나름대로 이렇게 수익을 예상을 해야지 지출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그게 지출 세울 때 편한 그 강체나 이런 데는 오히려 타조법보다 도조법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의의는 이제 타조법과 도조법 바뀌면서 지주와 소작의 관계가 점점 경제적 관계로 변하고 새로운 분홍의 성장을 유지했다. 요거 꼭 외워두세요. 아마 의의사하고 하면 이거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 교과서에서. 그래서 이제 그 교과서와 관련된 내용을 읽고 넘어갈게요. 이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 거기 몇 페이지는 천재교육 146페이지 펴볼까요? 146페이지. 자, 거기에 보면 이제 지대 납부 방식 타조법의 도조법 변하는 이유 해가지고 그 내용들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한번 볼게요. 근데 잠깐 그 위에 잠깐 볼까요? 위에 거기에 보면 교과서 좀 설명을 좀 볼게요. 자, 거기에 하나, 둘, 세 번째 단락을 좀 보세요. 세 번째 단락 네 번째 줄을 좀 보면 다섯 번째 줄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지주 전호대에서 소장의 수치 방식은 주로 타조법에 적용됐다.
또한 수학 일정의 지대로 납부한 도조법도 등장했다. 그러니까 주가 뭐예요? 주가 조선 후기 때 타조법인데 그게 일부 지역에서는 뭐냐? 도조법이 적용됐다는 거야. 이게 이제 천체교과서 내용이거든요. 근데 되게 이런 내용들이 많은데 어떤 책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타조법에서 도조법 바뀌었다 이렇게 돼 있어. 두 가지 견해가 동시에 있다는 것 좀 보시면 돼요. 교과서 잘 읽어보세요. 그 견해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 밑에는 그 왜 타조법에 도조법 바뀌었나 이건 또 밑에 있는 게 뭐냐면 도조법 일반화된 관점 또 여기다 적어놓은 거야 또 같이. 자 그러면 요거 지대 납부 방식이 타조법 도조법 변환 이유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음은 누구죠? 예. 타조법은 지대액을 미리 정하지 않고 매년 지주와 소작인의 수확량을 절반씩 나누는 납부 방식이다. 수확량에 따라 지주의 수입도 변화하므로 소작인의 농업 경영에 지주의 간섭이 심하였다. 이에 비해 도조법은 정해진 액수를 납부하는 방식이다. 지주는 고정 지대를 받기 때문에 농업 경영에 크게 간섭하지 않았으며 소작인은 영농 과정과 직물 선택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다. 또 수확량에서 계약한 지대를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소작인의 것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생산 내역도 높았다. 조선 후기에 들어와 도조법이 확대되었는데 이는 토지 개간과 관련이 깊다. 지주들은 개간 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일꾼들에게 영구 경작권과 정액 지대 방식을 제시하였다. 고정 수입이 필요한 공방이나 관청 지주도 도조법을 선호하였고 소작인과 떨어져 사는 지주들도 정액 지대를 취하였다. 지대 납부 방식이 타조법에서 도조법으로 바뀌면서 지주와 소작인의 관계는 경제적 계약 관계로 변화하였고 새로운 부동이 상생하기 유리해졌다. 예. 그래서 이렇게 오고 그 밑에 의 꼭 기억을 해주세요. 밑에 타조법에 도조법에 바뀐 의 있으면 요거 쓰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다음 장으로. 난전과 신해통공 볼게요. 요것도 예전에 한 두 문제 좀 나왔고 그 한국사 능력검증이라든지 뭐 그런 데는 자주 나오는 그 주제 부분이거든요. 수능 시험이냐? 그래서 나올 거라서 되게 많은 부분이에요. 부분도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이게 상법의 경제 발달과 관련된 내용인데 몇 페이지를 보냐면 통 나온 내용을 잠깐 보고 넘어갈까요? 통 나온 거보다는 그냥 지도서 부분을 볼게요. 통 나온 내용이 좀 약간 이 부분이 별로 없어 내용이. 그래갖고 여기 보시면 그 지도서 354페이지. 자, 거기에 보면 조선 후기 때 난전 관련된 것들인데 난전의 정의가 이제 나와요. 난전의 정의 보면 그 조선 후기 때 전환이라는 것은 숙종 때 이제 실시된 제도인데 시장에 취급된 문종과 상인의 주소, 사명 등을 등록된 행위자 대장인데 거기에 등록되지 않거나 허가된 상품을 몰래 파는 그 가게나 행위를 난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난전 안에는 시정계 상인도 있고 비시정계 상인도 같이 있어요.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할 텐데. 그래서 난전의 의미는 시장 질서를 무너뜨린 행위라는 게 난전이에요. 예. 그래서 조선전기 때도 난전이라는 게 있었어요. 난전. 조선전기 때도. 근데 이때 난전은 동양에 있죠. 동양 속여서 팔거나 그런 경우에 난전이라고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난전 있죠. 독점권을 부여한 상위 집단이 있는데 그 상위 집단 외에 다른 상위 집단이 갖다 물건을 팔 경우에는 난전이 되는 건데 조선 후기 때 생긴 개념이야. 자, 여기 보면 조선은 초기 때부터 국역을 부담한 유기전과 시장사의 그 보상을 상권 독점을 판매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했는데 그걸 어기고 마음대로 상해하는 걸 난전한다. 요거 잘못됐죠. 왜냐? 금난정권 이거 보고상은 모르겠는데 유기전 시장상인들에게 독점 판매권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은 언제 때부터 줬죠? 이건? 조선 후기 때부터 줬어요. 조선 후기 때. 그래서 금난정권은 언제부터 줬는가에 대해서는 학계에 위견이 많긴 많지만 확실한 건 조선 후기 때다. 되게
그 인조 때 준 걸로 보고 있어요. 인조 때. 그래서 인조 때 주면서 동시에 유기전이라는 것도 나와요. 그러니까 금난 정권과 유기전이 조선 전기 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인조 때부터 형성된 집단지야. 유기전이. 그래서 그 유기전에게 뭐냐면 금난 정권을 준 거죠. 그리고 금난 정권이 확대돼 나간 거죠. 예. 그래서 요거는 좀 잘못된 거다. 교과서도 마치 그 금난 정권을 조선 종기 때부터 있었던 걸로 이렇게 잘못 설수한 것도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어머니 이거는 그 조선 후기 때다. 어디 찾아보면 네이버 지식검색에 다 나와요. 그 국표에도 나와 있고. 예. 그래서 왜 조선 전기 때는 금난 정권이 없었냐? 금난 정권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게 자연 독점 상태였죠. 그러니까 시전상인 외에는 상인 집단이 없었어. 그러다 보니까 굳이 뭐냐면 독점권이 있는데 거기다가 제도적으로 금난 정권 구할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조선 후기 때부터 뭐냐면 자연스러운 상인 집단들이 많이 생기면서 시전상인 외에도 그러면서 뭐야? 그 시전상인들이 또 국역을 부담하잖아. 양난 직후에는 이제 국가재정이 뭐냐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빈약했기 때문에 수시로 뭐냐면 시전상인들에게 국역을 부담했어. 그 여러 가지 물자가 필요할 때 아니면 중국 상인들에게 중국에 갔다 진역품이나 이런 것들.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부담할 때 가격을 제대로 줬냐 안 줬단 말이야. 반값 주거나 아니면 그 공짜로 이렇게 받았어요. 근데 세상에 공짜가 없죠. 자기가 그만큼 했으면 뭐예요? 뭔가 대가가 있어야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뭘 준 거야? 독점 판매권을 준 거야. 국가가. 그러면서 그 독점 판매권을 주는 상인 집단이 뭐가 돼? 유기전이 되는 거고 그것을 거다는 금난 정권이 했다. 그러니까 인조 이후부터 형성됐다 보시면 돼요. 이거는요. 자, 그 이후에는 이제 17세기 이후에 도시가 인구가 늘어나서 금난적 배경이 이제 형성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시전상인 집단 외에도 여러 상인 집단 우리가 말한 사상들이 등장을 했죠. 그래서 이 사상 도구들이 그 당시에 세력이 커지면서 등장하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이제 시전상인들이 이제 뭐냐면 여러 가지 이제 그 금난 정권을 갖게 되고 그리고 금난 정권 외에 또 여러 물건들을 판 상인 집단을 난전이라면서 이게 등장했다. 이런 내용들이 쭉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금난 정권 내용 있죠. 난전하고 많이 겹치는데 금난 정권 내용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그 밑에 금난 정권 있죠? 요거 누구 한번 읽어볼까요? 네, 어느 쪽으로 이렇게 못 찾으셨어요? 네, 조선 후기 유기전과 시전상인이 난전을 금지할 수 있는 권리이다. 시전이 가진 본래적 특권이라기보다 조선 후기 상업발전과 더불어 성장한 비시전계의 사상인층인 난전과의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려고 시전상인이 정부와 결탁하여 확보한 강력한 독점 상업 특권이다. 난전은 전환에 등록되지 않은 자나 판매를 허가받지 않은 상품을 성 안에서 판매하는 행위였다. 조선 후기 이래 난전의 등장은 곧 공건적 어용상인인 시전상인의 상권을 침해하였고 이에 시전상인은 자신의 상업적 특권을 유지, 보호하려고 난전 금지를 정부에 요청하였다. 정부는 재정 수입을 늘릴 목적에서 국격을 부담하는 유기전을 비롯한 시전상인에게 서울 도성 안과 도성 아래 십리 이내의 지역에서 난전의 활동을 규제하고 상품에 대한 전매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금난 정권을 부여하였다. 즉 금난 정권은 시전 측으로서는 새로 성장하는 비시전기 상인인 난전 또는 사상과의 경쟁을 배제하고 이윤을 독점할 수 있고 그것을 인정한 정부로서는 이를 통해 상업계에 대한 파악도를 높이고 특정 상인의 자본을 육성함으로써 새 수입을 증대시키는 방책이었다. 그러나 금난정권의 실시는 조선 후기 이래 확대된 상품화폐 경제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어 도시 소비자뿐만 아니라 시전체계 안에 포섭되지 못한 사상층에게 큰 피해를 주었다. 또 권세가 공방 등과 결탁한 사상도구의 세력이 점차 확대되면서 금난정권의 혁파에 대한 여론이 높아졌다. 이에 정부는 18세기 말경 통공 발매 정책을 취하여 유기전을 제외한 일반 시전이 가진 금난정권의 특권을 혁파하고 유기전에서 취급한 상품을 제외한 모든 상품을 자유로이 판매하게 하였다. 이후 시전상인이 금난정권을 되찾으려고 여러가지 노력을 기울였지만
정부의 번번이 거절되었다. 이처럼 조선 후기 금난정권의 주령과 혁파는 조선 사회를 지배한 동건적 상업 질서의 붕괴였고 농업 생산력의 발전과 도시 인구 증가에 따른 상품화폐 경제 발달의 반영이었다. 예. 자, 그러면 테마론에 넘어갈게요. 테마 그 8편 그 145페이지 보세요. 44번. 자, 금난정권의 이제 그 추정 과정을 이제 좀 볼게요. 앞에 얘기하는 조선 전기 때는 그 시천상인지 자연독점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금난정권 필요 없었어요. 또 16세기 때 약간씩 이제 올라오는 시골 상인들이 좀 있었는데 그냥 그 애들은 그냥 쫓아낼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 양난 후에 이제 등장했는데 양난 후에 그 이제 그 유민들이 많아지죠. 그래서 이들이 서울로 많이 들어와서 이제 먹고 살 게 없으니까 행상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도시 근교의 농민들, 그 다음에 훈련도감 병사들 있죠. 이 사람들이 월급 받고 이제 생활하기 힘드니까 장사를 했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또 뭐냐면 또 와서 하고,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자연독점 상태가 어떻게 돼요? 폐지되죠. 폐지되나요? 그러니까 천상인들이 예전에 자기 혼자 독점을 했는데, 자연독점을 했는데, 여러 경쟁자들이 형성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이들과 또 경쟁을 해야 돼. 그런데 그때 이제 재정의 악화로 인해서, 국가 재정의 악화로 인해서, 국가가 이제, 여러 가지 필요한 물품들이나, 그 다음에 중국에 보내는 진원물도 있죠. 사절단에 이제 보내는 그런 물품들, 갖다 바친 물품들 필요할 때, 그것을 누구한테 이제 부과를 했냐면, 그 시전상인 집단을 부과를 했어요. 유기전 집단들에게. 그래서 유기전 집단들은 그 정부에 필요한 물건들, 이런 것들을, 공짜로 주거나, 아니면, 가격을 받더라도 한 2분의 1, 3분의 1 정도 해가지고, 저렴한 가격으로 해가지고, 물품을 구입을 해줬죠. 공급을 해줬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그들에게 혜택을 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제 인조 이후에 그 유기전 집단에게 줬던 것이 금난정권이야. 금난정권. 그리고 이 금난정권이 주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이제 시천상을 통해서, 이들을 통해서 여러 상인 집단을 통제하는 또는 그 역할도 하게 했죠. 자, 그러면 금난정권의 정의를 볼게요. 금난정권은 앞에서 이제 책에서 읽은 것처럼 경시소에 있는 전환에 등록되어 있는 물건을 독점된 물건을 다른 상인 집단이 갖다 팔 경우에 이들을 난전이라고 하고, 이들을 금할 수 있는 권한을 금난정권이라고 해요. 금난정권. 난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금난정권이 한다. 자, 금난정권은 크게 속공권하고 창난권 두 개가 있거든요. 자, 속공권은 뭐냐면 요건 한성부에서 가난해요. 한성부에서. 그래서 난전물을 간에서 압수할 수 있는 권리예요. 난전물은. 그래서 이제 난전물 가격을 그 속전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그 경주에 따라서 퇴를 간다. 그래서 난전물을 간에서 압수를 하고, 그 다음에 난전물을 이제 가격에 따라서 퇴를 가요. 퇴는 뭐예요? 해초리로 엉덩이를 때리는 거죠. 그래서 난전의 액수에 따라서, 난전물 액수에 따라서 퇴를 가는데, 그 중에 자기가 맞기 싫으면 돈으로 그거를 면제받을 수 있어. 이걸 뭐라 하면 속전이라고 해요. 속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내가 1000만원치 난전을 갖다 팔았어요. 정부에 허가가 받지 않고. 근데 뺏겼어. 그러면 1000만원 가격대로 퇴를 받는데, 퇴를 받기 싫으면 뭘 내면 되는 거야? 속전을 내면 돼요. 근데 내가 돈이 모자라. 그래서 50% 냈는데 50% 못 냈어. 그럼 뭐야? 50%만큼 퇴를 받는 거야. 그래서 형을 집행하고 간에서 압수할 수 있는 권리를 속건권이라고, 난전물을. 근데 그 청난권 난전인을 잡아들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게 청난권이야. 그러니까 형 집행권이 아니라 일종의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거죠. 청난권은. 이거는 누가 갖고 있냐면 원래는 한성부가 갖고 있어요. 근데 누구한테 위임했죠? 시천상인들이 위임해요. 그러니까 시천상인들이 돌아가면서 얘네들이 있는 걸 잡아내. 그러면 이제 간에서 그 물건을 압수한 다음에 때리는 거죠. 형을 집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청난권하고 속공권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거는 권한은 누가 갖고 있다? 한성부가 갖고 있는데, 다만 청난권은
누구한테 위임했다? 시장상인한테 위임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금난 정권에 적용하는 범위가 나오죠. 금난 어디만 적용할 수 있어요? 한성부. 그러니까 한성부 밖에서는 금난 정권이 적용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정부가 금난 정권 실시의 의도 두 가지가 있죠. 일단 특정 상인들의 자본을 육성해서 국가가 필요한 물자를 확보하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사업계를 파악해서 이 금난 정권을 통해서, 아니 시장상을 통해서 그 당시 상인들 통제하려는 그런 목적에서 이제 실시됐다. 그리고 이 당시 그 금난 정권을 받았던 그 유기적을 비롯한 시장상인들은 누구와 또 연결되어 있냐면 정치 집단하고 연결되어 있어. 네. 주로 어떤 세력들일까요? 노론이나 서인 세력들이죠. 서인들과 노론과 연결되어 있어. 그래서 이게 정경 유착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노론들은 그 시장상인들부터 돈을 받고 대신에 시장상인들의 그 편의를 맞춰주는 거예요. 지금도 좀 그러시잖아요. 재벌도 이제 정치권에 돈을 주고 노비를 하고 그 다음에 정치권에서는 재벌들을 위한 어떤 정책들을 펼치는 그런 정책들을 지금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말 잘못했다가 또 명예훼손죄 걸릴 수 있는데 자 그런 것들이 있죠. 자 근데 이거 똑같이 나중에 등장한 사상 도구들도 또 정치권과 유착이 되죠. 이때 이제 누구들과 유착되죠? 남인 세트가 유착이 되죠. 그래서 나중에 남인들이 그 사상 도구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뭘 폐지시켜? 유기적 제약 금난 정권을 폐지시키잖아요. 신해통공을 내고. 자 이렇게 이제 서로가 유착 관계를 맺고 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금난 정권이 주어졌던 난전을 이제 볼게요. 자, 난전은 의미가 뭐예요? 상업질서를 문란시키는 의미라고 했죠. 그래서 조선전기에도 이 난전이라는 의미가 있었지만 이 조선전기 때 난전의 의미는 좀 다르다고 했어요. 제가 생각하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난전의 의미는 뭐예요? 전환에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허가된 상품 위에 몰래 파는 행위는 다 난전이야. 그러니까 그 안에는 우리가 이제 시전상인, 비시전상인 외에도 사상 외에도 시전상인들도 있어요. 나중에 좀 얘기하겠지만 뭐 특정 시전상인들은 침을 그러니까 팔기도 했는데 독점권을 갖고 있는데 다른 상인 집단이 침을 팔 경우에 어떻게 되는 거야? 몰래 파는 그 시정상인 집단이 뭐가 되는 거죠? 난전이 되는 거죠. 난전이. 그럼 난전의 이제 그 상권 확대를 볼게요. 보통 난전은 사상만 이제 주로 이제 교과서에 국한해서 얘기를 하는데, 자, 일단 16세기 때는 뭐 그렇게 그 시전상인들이 도전하는 그 상인 집단이 형성되지 않았어. 그러니까 뭐 그때 뭐 금난 정권도 없었고, 아까 얘기했죠. 시골에 올라온 그 상인들 그냥 심으로 쫓아내 버리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었는데, 자 17세기 초반부터 등장하기 시작하죠. 도시 극도의 농업민들, 소규모 생산자, 군졸, 그 다음에 가해수공업자들, 그 다음에 중도와 도매 상인들, 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출현하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인조 때 금난 정권이 형성이 되니까 이들이 이제 그 안에서 사대문 안에서는 이제 하기 힘들죠. 왜 하기 힘들어요? 여기는 금난 정권이 적용된 범위죠. 한성부 가난이니까. 그러니까 꼼수를 부려갖고 그 서울은 서울인데 서울 밖에 있는 지역, 그러니까 사대문 밖의 지역에서 하는 거죠. 근데 한성부가 통로되죠. 이렇게 도통로 되잖아요. 그래갖고 그 종로는 이제 사대문 안 지역이고 몰래 하는 거고, 이연이나 칠패 같은 지역이죠. 남대문, 동대문 지역 같은 밖지역은 지금은 서울 지역이지만 그 다음에 한성부 밖의 지역이거든요. 서울 밖의 지역이니까 여기에서는 한성부 가난 지역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난전이 형성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제 난전이 형성되니까 시전상인데 안 되겠다. 금난 정권을 강화시켜가지고 한성부의 가날 범위를 이제 노비를 동원해갖고 한성 사대문이 아니라 사대문뿐만 아니라 사대문 밖의 신리까지도 적용되는 거야. 그러면 어디까지 포함되죠? 이연과 칠패도 이제 뭐죠? 그래서 한성의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죠. 한성과 범위 안에. 그러니까 이들이 더 밖에 이제 나가게 된 거야. 어디로 나가냐면 나중에 들어가면 이제 그 사상들이 서울로 올라오는 골목, 그러니까 송파, 누원, 송호, 태계원 여기 지역을 이제 뭐냐 상권이 형성돼요. 그래서 서울에 올라오는 물품들을 매점 매석을 해서 사상 도구를 선정해서 서울 시전상인들 압박을 주죠. 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사람들이 물건을 사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종로나 이런 데 가서 이제 사왔는데,
이제는 어디로 가죠? 밖에 나가서 송파나 누원이나 이런 포천 태계원 지역에 물건을 떼어가지고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전상인들이 어떻게 되고 많이 상권이 위축되죠.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예전에는 정통시장 가서 그냥 물건 샀는데 지금은 어디 가요? 정통시장 가지 않고 시장 안 가고 어디 가죠? 백화점은 좀 그러나? 마트 가도 되잖아요? 여기 종합마트, 큰 마트 같은 거. 그래서 이제 그런 데 가서 대형 마트 가서 물건 사오잖아요. 그러니까 정통시장 상권이 어떻게 되죠? 죽잖아. 이거 이제 똑같이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이런 금난 정권이 강화돼서 이제 사상들 반발로 송파, 누원, 송호, 태계원 이렇게 이제 있다. 송파는 오늘날 송파구 일대예요. 지금 송파구 일대인데 지금 서울의 범위가 되지만 예전 강주에 속했던 곳이야. 강주에. 그다음 있고 누원은 양주고 포천 이런 것들이 있죠. 주로 이런 사상들은 주로 어떤 사상들일까요? 경강상인 집단이야. 경강상인 집단. 선상들 배도 폭을 연결시켜주는 경강상인 집단들이 주로 자본을 많이 독점을 했다. 그래서 난전의 주체들 되게 다양하죠. 서울의 권세가 그들 가보, 가나의 저리, 저지라는 건 이제 설이나 아전을 얘기하죠. 호위청사는 군병, 각 영문의 수공업장, 부상 도구, 중도화 이렇게 했는데, 자, 난전의 분쟁 유형 이거 꼭 기억을 해서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뿌셈에 나와 있는 건데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거죠. 세 가지 유형인데 첫 번째 유형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전형적인 난전이죠. 그러니까 이제 교과서에는 시전상인과 사상의 대립이죠. 그래서 이제 주로 경강상인들이 이제 주로 이렇게 있고, 그래서 경강상 신흥상인들 해갖고 두 번째 유형, 첫 번째 유형이죠. 그래서 보통 난전상인들과 그 다음에 사상들과 시전상인들 대립, 이거 주로 경강상인과 시전상인 대립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경강상을 좀 본 게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게 뭐냐면 경강상인들은 앞에 언급처럼 송파, 누원, 송호, 태계원 이렇게 있고 주로 포구를 중심으로 활동한대요. 포구인데 포구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강 어귀에 있으면서 강 어귀에 있으면 물자를 선상 배로 이동할 때 서로 연결하는 지점을 포구라고 하거든요. 이 포구를 장악했던 상인 집단들이 경강상인들이야. 그래서 이 포구의 물건들을 처리하는 권한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여각 주인층이거든요. 이 여각 주인층들 주로 이제 경강상인들이 장악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여각 주인층들이 뭐냐면 여가가 이득을 챙기다 보니까 19세기 들어가면 이 여각 주인층의 권리가 일종의 사고 파는 대상이 돼요. 그러면서 요들이 경강상인이 아니라 누가 장악하냐면 권세가들이 장악하게 되죠. 그래서 여각 주인층의 어떤 자리 자체가 좀 상품화되면서 가격이 급등하죠. 요게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요. 10년도 기출문제.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와서 두 번째 유형이 뭐냐면, 또 이게 이제 03년 기출문제 나왔던 것이 뭐냐면, 시전상인 간의 대립이죠. 시전상인 간의 대립.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난전하면 난전하면 사상이고, 그 다음에 금난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뭐라고 생각하죠? 시전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냥 도식화시킨 거고, 난전 안에서도 시전상인 집단이 있다. 왜냐면 시전상인도 여러 상인 집단도 있죠. 나중에 원래는 처음에 유기전이었다가 점점 시전상인 집단들이 확대돼 나가잖아요. 8주 비전, 10주 비전 해갖고 여러 집단도 있는데, 예를 들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침이라는 있죠. 침은 이제 바늘을 얘기하는 건데, 바늘은 이제 원래는 예전에 기출문제에 나왔던 건데, 바늘은 이제 누가 이제 갖다 파는 거냐면 거기 이제 상전이라는 오자전에서 이제 갖다 파는 독점 상품인데, 이걸 나중에 누가 상정상인들이 말총이나 가죽을 파는 상정상인들이 경시서 관리와 짜가지고 전환을 수정해서 왜곡시켜가지고 마치 상전이 갖다 파는 것처럼 변경을 시켜놨어. 그러면 여기에서
그 모자전과 상전 중에 어느 게 난전이 되겠어요? 상전상이 난전이 되는 거죠. 예. 왜냐면 이게 관리가 작아가지고 뭐냐면 그 공문서를 위조했잖아. 예. 그래가지고 몰래 파는 거 아니에요? 불법적으로. 그래서 이게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다. 두 번째 유형이에요. 그래서 시전상인단에서도 뭐냐면 난전이 존재한다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는 뭐냐면 시전상인과 수공업자 대립이야. 자, 예를 들어 이제 그 세 번째 유형 보면 철문전은 이제 뭐냐면 철문과 관련된 물품들 독점 판매하는 상인들인데 얘 중방철 같은 경우에는 철을 만드는 수공업자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예전에는 수공업자를 통해서 물건을 팔았는데 자기가 직접 생산해갖고 물건을 팔아요. 오늘날만 하면 그 삼성전자가 전자랜드나 하이마트를 통해서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 대리점을 통해서 물건을 팔아. 직접 운영하는. 그러면 그 철문점과 중반철 대립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원래 상정상인들 있죠. 상정상인들은 말종을 갖다 팔거든요. 근데 말종을 만드는 그 총장 수공업자들이 직접 갖다 물건을 파는 거야. 그러면 상점과 총장들이 대립이 일어나죠. 그래서 세 번째 유형은 시정상인과 수공업자 대립. 이게 세 번째 유형이야. 그래서 조선후기 때 보면 선대제의 통제를 받지 않는 그 수공업자들이 직접 물건을 갖다 팔기 시작했다. 근데 이것도 신해통공 이후부터는 바뀌어지죠. 신해통공 이후부터는 이런 일부 수공업자들도 누구 자본의 지배를 받게 되죠? 상위 자본의 지배를 받게 돼요. 상위 자본. 이게 예전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철문점이나 상전도 원래는 얘네들도 어떤 자본들이었어요? 어떤 자본이라보다는 그 직접 수공업자들이었죠. 근데 이들이 상인 자본화 됐던 건데 나중에 이제 등장했던 이제 수공업자들 이제 뭐냐면 억제를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정리해서 보면 그 난전의 유형, 분쟁 유형은 첫 번째 경우는 시정상인과 난전과의 대입, 시정상인과 사상과의 대입 첫 번째 유형이고 그러니까 정형적인 그 난전 유형이죠. 두 번째는 예전 시험 문제 나온 거는 시정상인과의 대입. 그다음 세 번째는 시정상인과 수공업자 대입.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여기 이제 푸셈에 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신해통공을 볼게요. 신해통공. 남자 발전의 의의를 볼게요. 그러면 아직 건너뛰었네. 자, 그 남자 발전의 의의를 보면 조선후기의 성장 비특권적 수공업자들이, 그러니까 상인들이 공고적 산업구조를 허물어지면서 도시 상업 발전에 크게 반영을 말한다. 자, 이거는 뭐와 연결시키냐면 중세시대 길드와 연결시켜 보시면 돼요. 길드와 비슷한 것들이 뭘까요? 근난 정권을 갖고 있는 시현상인들이죠. 근데 이에 대응해서 그 뭐냐면 독점권을 갖지 않는 시현상인들이 등장해서 요런 무너뜨린 것은 중세적 어떤 본고적 산업 구조를 무너뜨리는 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금난정권 폐지 배경을 보면, 자, 여기 이제 그 금난정권은 이제 정조 때 신해통공을 통해서 폐지됐는데, 자, 상품화폐 경제 발전을 가로막는 장유물이 되어 도시 소비자들 물가 상승을 불러일으켰고요. 독점권이 이제 시정상인들이 행사하면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죠. 그 다음에 시정체계 안에 있지 않은 사상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는 거. 두 번째로는, 자, 사상도구들이 점점 커지면서 금난정권 확파에 대한 여론이 비등해졌다. 특히 사상도구들은 누구와 연결됐다고 했죠? 남인계층들과 연결됐다고 했죠. 그래서 그때 이제 금난정권 폐지 상소를 올렸던 최재공이라는 사람은 누구의 영수예요? 남인의 영수죠. 그래서 그 위에 이제 그 최재공이 그 금난정권 상소 폐지를 올려요. 그래서 자기가 젊었을 때는 물가가 쌌는데 이거 금난정권 때문에 물가가 올라갔다. 그래서 이 금난정권 여러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뭐냐면 그 금난정권을 폐지해야 된다. 뭐 이런 상소를 올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요가 연결되는데 시정상인도 아까 전에 누구와 연결됐다고 했죠? 노동과 연결됐다고 했죠. 그래서 남인 입장에서는 이 노동가의 정치 잠금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이 금난정권을 폐지할 필요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최재용이 상소를 올렸다. 그러니까
정경 6차와 관련돼서 좀 보시면 돼요. 예. 자, 하여튼 결과적으로 신해통고를 발표하죠. 정조 때. 자, 신해통고 내용은 뭐야? 여러분들 알다시피 유기전월 제약, 일반 시전들이 가지고 있는 금난정권 허파예요. 그리고 유기전에서 취급된 상품을 제외한 모든 상품을 자유롭게 판매하게 됐다. 그러니까 금난정권을 다 폐지한 게 아니라 뭐는 제외하고 유기전을 폐지한 거죠. 유기전을 제외하고는 그럼 유기전이 가지고 있는 금난정권이 폐지된 건 언제 때부터예요? 언제 때죠? 갑오개혁이죠. 몇 차 갑오개혁? 1차 갑오개혁이에요. 네. 1차 갑오개혁 때 유기전을 가지고 있는 금난정권 폐지되고 유기전 자체가 폐지된 건 언제 때죠? 상기군과 함께 2차 갑오개혁이죠. 이거 헷갈리지 마세요. 유기전 자체 독점권은 1차고 금난정권은 그 다음에 유기전 자체가 폐지된 거는 2차 갑오개혁이에요. 이렇게 순차적으로 폐지됐다는 거.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신해통공은 신해년에 막혔던 곳을 뚫어줬다라는 의미죠. 예. 그 비슷한 신해통공이 또 한 번 있었다고 했죠? 언제 때? 철종 때. 근데 철종 때 신해통공은 다른 거예요. 철종 때 신해통공은 그 서울 혈통이야. 그래서 그 당시 건국대전에 있는 뭐죠? 무슨 법이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서울공부법. 이걸 폐지했다는 거야. 그래서 서울도 문과시험을 볼 수 있도록, 대과시험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청룡시에 진출할 수 있도록 뚫어준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신해통공 의의를 보면 중세시대 때 길드와 비슷한 그 본골적 산업지수가 붕괴됐죠. 그래서 이런 길드적인 어떤 그 경제 구조 체제가 붕괴돼서 상공의 발전에 어떤 기틀을 마련했다는 거. 두 번째로는 그 당시 농업사회 발전과 그 다음에 도시 인구에 따른 상품화폐 경제 발달에 크게 반영됐다. 그래서 상품 유통 경제에 번역을 줬는데 이거는 아까 얘기했어요. 그 원래 이제 그 시천상인 집단들이 이제 독점했던 그런 한성부의 상권들과 다른 새로운 상권이 형성됐다고 했죠. 그 누원점, 양주, 송파 이런 일대. 그래서 이제 요길 중심으로 새로운 상권들이 형성됐고, 이 상권들을 통해서 산업이 발달이 됐는데, 이 금난정권의 조치는 이 상권들을 더 강화시켜주는 거죠. 예. 자, 근데 문제는 시천상 금난정권 폐지 원래 취지가 뭐예요? 이게 시천상이 이제 물건을 독점하기 때문에 물가가 뛰었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한 거 아니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그 뭐냐면 그 독점권이 더 강화됐어. 왜 독점권이 강화됐냐? 사상 도구들이 독점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뭐냐면 물가를 독점했기 때문에 그 물가가 폭등했어. 그게 대표적인 19세기 때 그 경강상인들이 뭘 독점한 거는 쌀을 독점하죠. 쌀을. 그렇기 때문에 폭동도 일어나요. 이 쌀 독점 때문에. 그래서 원래 취지와 달리 뭐냐면 그 당시 그 사상 도구에 의한 독점 현상들 물가 폭등이 일어났고 그렇기 때문에 쌀 폭동 등이 발생을 했다.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예. 원래 매점 매석을 막기 위해서 하려고 했지만 실제 매점 매석은 그대로 유지됐다. 다만 주인이 바뀐 거죠. 예전에 시전상인들이 매점 매석 했는데 이제 누가 한 거야? 사상 도구들이 한 거지. 사상 도구.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들을 찾아서 한번 볼게요. 지도서 내용들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지도 몇 페이지에 펴보시냐면요. 355페이지 펴보세요. 355페이지. 거기에 신해통공 있죠? 신해통공 내용 한번 읽어볼까요? 1791년에 각 시전의 국역을 존속시키면서 도가 상업에 대해 공식적으로 금난정권을 금지시킨 조치이다. 이 해가 신해년 이었으므로 신해통공이라 한다. 조선 중기 이후 농촌 인구의 도시 유입으로 도시 상업의 양상이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시전 상인의 도가 상업의 타격을 받으면서도
꾸준히 성장해온 영세 사상 인증의 부단한 공세와 세국민의 반발 및 도가 상업의 폐단으로 도가 상업 전체에 대해 새로운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따라 당시의 자의적 체제공은 도가 상업의 폐해를 지적하면서 유기전 이외의 모든 시전에게 금난전 전매권, 즉 도가권을 허용하지 말며 설립 30년 미만의 시전은 이를 폐지할 것을 건의하였다. 이 건의가 받아들여져 실시하게 되었는데 이 조치는 조선의 상업 발전 사상한 계기가 되었다. 예. 자, 그래서 그 밑에 이제 그 신해통과 의의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러면 문제 잠깐 풀어볼게요. 116페이지 펴보세요. 자, 116페이지 11번 문제 볼까요? 11문제. 자, 다음 밑줄친 난자의 정의를 두 주인의 서술해보고 그 서술의 전환이라는 말을 쓸 것을 넣고요. 난자의 발전 역사적 의의를 쓰시오. 자, 여기 난전의 정의는 이제 뭐냐? 난전의 정의는 조선국의 전환에 등록되어 있지 않는 전환이라는 경치소에 있는 그 독점 물품들 적어둔 그 상위 집단들, 독점 판매권 적어놓은 상위 집단들 문서예요. 아니라는 건 문서라는데 등록되지 않거나 허가된 상품 위에 몰래 파는 행위를 또는 가게를 난전에 한다. 자, 역사적 의의는 난전에 등장 역사적 의의는 조선국의 성장한 비특권적 수공업자들과 상인에 의해서 봉건적 산업 구조가 허물갔다. 이거는 이제 중세후기 때 그 길드에 대응해서 농촌에서 길드와 다른 농촌 수공업이 발달했잖아요. 요거와 연결시켜서 좀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금난정권이 이제 그 13번 문제 볼게요. 정과 금난정권 시전상에 부여한 두 가지 이유. 정조 때 유기전을 제외한 금난정권을 폐지한 배경과 의의. 그 아까 지금 언급했던 내용들 쓰시면 돼요. 재정 수입을 확대시키려는 목적. 그 다음에 산업계를 파악하고 특정 상인들의 자본을 육성해서 세수익을 증대시키는 목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유기전을 제외한 금난정권 배경의 의의는 이제 그 당시 물가 상승, 그 다음에 관세가와 유착을 통해서 그 다음에 사상도구들이 여론을 형성했다는 거. 의의는 조선사회에 지배한 봉건적 산업질서 붕괴, 농업생산 발전과 도시 인구 증가에 따른 상품화의 경제 발달 반영,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단락을 넘어갈게요. 테마는 도고상인데 요거는 좀 쉬었다 할게요. 네. 그래서 5시 17분인데 35분에 시작할게요.